모두가 그를 쓸모없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인류 최강의 군인이었다. 그는 드래곤이라는 괴물들이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한 세계에서 태어났다. 누구도 다른 세계에서 오쿠를 소환하려 시도할 틈도 없이 괴물들은 갑자기 사라졌고 그 후로 소녀들이 드래곤의 힘을 가진 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뒤로 불리기 시작했고 특별한 학교로 보내졌지만 유는 자신도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게 된다. 그는 곧 미드가르라는 마법 학교에 보내지게 되고 그곳에서 행운스럽게도 아이리스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그가 소녀들만 출입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온 것을 보고 즉시 그에게 소리친다. 유는 자신의 배지를 보여주며 자신이 거기 보내졌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왜 그런 군인이 그 학교에 있는지 묻고 그때 유의 여동생인 미츠키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미츠키는 유를 학교 안으로 데려가며 유니폼을 건네주고 그 후 유는 하루카라는 선생님에게 소개된다. 그녀는 자신이 대령이며 현재 미드가르를 지휘하고 있다고 그에게 알린다. 그래서 유는 재빨리 새 보스에게 아부하며 모든 친구 지정 베타 남성처럼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인 그녀에게 경례를 한다. 그녀는 그에게 학교 역사에 대해 질문하고 그는 자신감 있게 미드가르가 디드를 가두어 놓았던 군인들의 검역 구역으로 시작되었다고 대답한다. 그 후 누군가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했고 디들은 엉덩이를 지킨다고 생각되는 아스가르드라는 조직에 합류하기 위해 풀려났다. 이제 디들이 암흑 물질을 희귀 자원과 같은 멋진 것으로 변환하고 가끔 용과 싸우는 고급 학교다. 하루카는 감명받은 듯하지만 비밀리에 학원의 진짜 목적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암시를 한다. 그녀와 한동안 이야기한 후 유는 미츠키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전학 온 것에 놀라움을 표현한다. 그녀는 학생회장으로서 그를 전체 학생회에 소개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말한다. 소개 중 유의 성별을 알게 된 회의는 충격을 받는다. 미츠키는 모두가 그를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후 그녀는 유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유는 수줍어하며 자신이 그곳의 여자들에 비해 D 기술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한다. 그 후 유는 자신의 수업에 참석하고 하루카가 그를 소개하지만 리사라는 소녀가 그가 남자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끼어든다. 미츠키가 개입하여 유가 모든 공식 평가와 절차를 통과했다고 주장한다. 하루카는 그의 몸에 있는 드래곤 문장을 지적하며 그가 여자들과 똑같이 딜하는 것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는 유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수업은 동의하고 유는 어두운 물질로 공을 만들고 그것을 총으로 변형시킨다. 모두들 깜짝 놀랐지만 한 소녀는 그가 총을 만들어 마법을 낭비했다고 말하고 하루카는 이곳이 NIF이 아니고 적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리사에게 지금까지 나타난 용들을 모두 나열해달라고 부탁하고 리사는 25년 전에 나타난 검은 용부터 시작하여 다른 용들도 언급합니다. 총 7마리의 용이 나타났고 이제 학생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비늘로 유명한 붉은 바실리스크를 물리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갑자기 아이리스가 일어서서 자신과 유가 해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할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유가 자신의 옷을 벗은 모습을 보고 옷을 가져갔다고 비난합니다. 다른 소녀들은 유를 역겨운 변태 취급하며 노려보고 유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조작했다고 소리칩니다. 나중에 학생들은 지하 훈련실로 향하고 아이리스는 유에게 훈련 중 물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실이 지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범 중에 유는 아이리스의 스트레칭을 도와주려 하지만 실수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미츠키가 딱 맞춰 도착해서 그들을 멈추고 그에게 처음 방문인이 다른 방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한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하루카가 리사에게 가장 다재다능한 물질을 묻자 리사는 공기를 답하고 2개의 암흑 물질공을 합쳐 날아오른다. 유는 감탄하고 하루카는 공기를 조작하여 바람을 만들고 비행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미츠키는 다이아몬드 비늘을 가진 붉은 바실리스크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리사는 그것과 싸우기 위해 창을 생성한다. 그런 다음 강력한 불꽃을 만들어 바실리스크의 껍질을 관통하고 파괴한다. 다음으로 흰 머리 소녀 퍼들은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포탄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몇 초 만에 파괴한다. 다른 학생들은 유를 자신의 무기에 암흑 물질을 완전히 변환하는 방식과 달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암흑 물질 사용으로 감탄시킨다. 그러자 하루카는 용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충격적인 진실, 즉 용들은 짝을 이루고 각각의 용은 자신의 짝인 D를 찾는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가 그들의 용짝을 정의하면 그들은 스스로 용으로 변신합니다. 유는 이 사실에 경악하며 언젠가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또한 2년 전 용으로 변신한 동료를 처치해야 했던 일을 언급합니다. 이제 아이리스의 차례입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나서지만 최근 케이티 페리의 노래보다 더 처참하게 실패하고 완패합니다. 리사는 이 무능한 바보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날 저녁
유는 아이리스와 이야기하며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아지도록 격려합니다. 그녀는 동의하고 흰 리바이어던이 자신의 부모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힘들지만 계속 노력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때 긴급 경고가 울리며 C등급 백색 용이 그들의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그녀의 용 문장이 불길하게 빛나기 시작한다. 그날 밤 유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로키 대령과 좀 채팅을 했다. 로키는 그에게 DS가 용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유는 알고 있다고 인정했고 이에 로키는 그들에게 몬스터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의 배가 꼴깍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계획을 제안했다. 용짝을 끌어들여 자신이 용으로 변하기 전에 문장이 빛나기 시작한 모든 DS를 죽이라는 계획이었다. 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시간에 맞춰 그 일을 시행하도록 명령했고 유가 여전히 망설이자 로키는 그가 따르지 않으면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때 미츠키는 학생들에게 긴급 경고를 전하며 백색 레비아탄이 연구소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 용이 몇 년 전에 배드를 침몰시킨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유는 아이리스의 부모님을 죽인 용이 그 용이었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추측하는 동안 그녀는 용이 약 33시간 후에 학원에 도착할 것이며 그 행동으로 미루어부와 학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짝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서 문장이 변하고 있는 학생은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걱정된 유는 아이리스를 찾으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고 이후로 왜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다른 여자들에게 그녀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침에 몸이 좋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미츠키에게 가서 아이리스를 계속 찾는 동안 자신을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했다. 몇 시간 동안 찾은 끝에 그는 마침내 테라스 벽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용의 문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엔 변태라고 부르면서도 표식을 보여주네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표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두려워 말라고 여자애들이 그녀를 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 싸울 거라고 말합니다. 아이리스는 용으로 변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는 그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만약 변한다 해도 자신이 그녀와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죽일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이 말에 그녀는 위로를 받고 이를 본 그는 마치 세계 최고의 암살자인 것처럼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녀는 웃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말하며 그는 그녀에게 관계자에게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그렇게 하러 떠납니다. 그날 후에 또 다른 경고가 울리고 이번에는 아이리스의 문장 변화에 대한 발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는 미츠키를 만나 아이리스의 상태를 묻습니다. 미츠키는 현재 아이리스가 검사와 진찰을 받고 있어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유는 잠시 침묵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묻지만 미츠키는 유는 다가오는 전투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는 로키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미츠키는 잠시 감정이 북받쳤지만 금세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리스가 변신한다면 자신이 끝을 맺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츠키와 이야기한 후 유는 로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자신의 계획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로키의 명령에 마지못해 따르기로 합니다. 로키는 동의합니다. 그 후 유는 아이리스를 확인하기로 하고 가는 길에 리사를 만나 아이리스를 감시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유는 주저하다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것이라고 정정하며 리사가 여기에 온 이유를 묻습니다. 리사는 이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유는 그녀의 거짓말을 간파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2년 전 크라켄 전투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그 전투에서 최전선에서 싸웠다고 말하며 하루카가 언급한 드래곤은 미츠키가 죽였다고 전합니다. 유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미츠키가 로키의 명령에 대해 말했을 때 이상하게 행동한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리사와 대화를 마친 후 그는 아이리스의 방으로 가고 그녀는 그를 신나게 맞이하며 다가오는 전투의 세부 사항이 담긴 모니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말하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복장에만 신경을 씁니다. 마침내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그에게 옆에 앉아 달라고 합니다. 그가 앉자 그녀는 그에게부터 몸을 의지하며 다가올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는 자신의 로브를 들어 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하려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녀가 더 창피를 당하기 전에 부적절한 행동을 막았다. 그날 밤 늦게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그에게 잠자는 동안 자신을 지켜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감정적 협박에 넘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몇 시간 동안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결국 잠이 들었다. 그는 그곳에 앉아 미츠키가 어렸을 적 순수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하지만 아이리스가 깨워 용이 마침내 도착했다고 알리자 그의 생각은 갑자기 끊겼다. 하얀 리바이어던은 거대하고 사나웠다. 하루카와 다른 이들은 그것이 첫 번째 방어선을 돌파하여 연구소를 향해 돌진하자 기대감에 차서 기다렸다. 소녀들은 무기를 꺼내 들고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했다. 그녀는 소녀들에게 먼저 공격하지 말고 용이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소녀들은 자세를 취했고 하루카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발포를 시작했다. 그녀는 용에게 반발력이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을 튕겨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사는 전략을 짜서 소녀들에게 준비하고 공격을 튕겨낼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소녀들은 용을 포위하고 동시에 공격을 시작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한편 학원 안에서 아이리스는 용의 감정을 감지하고 용이 경로하고 있으니 모두 용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크게 외쳤다. 소녀들은 당연히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고 공격을 계속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연기가 가라앉자 드래곤이 상처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본 것이다. 드래곤은 바다에서 다시 일어나 그들에게 엄청난 힘으로 반격하여 소녀들을 튕겨내버린다. 이 충격으로 모니터가 깨지고 하루카는 유와 아이리스를 불러 상황에 대해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하루카는 아이리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귀를 막으라고 지시한다. 최악의 경우 아이리스가 드래곤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루카는 드래곤이 그들의 마지막 방어선을 뚫고 연구소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2년 전 언니 미야코처럼 아이리스를 죽게 놔둘 것인지 묻는다. 아이리스는 슬프게 대답한다. 소녀들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고 최악의 경우 NFL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하루카는 그에 동의하며 침투 경로가 어디냐고 묻고 약속한 대로 아이리스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확신을 준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아이리스를 살짝 머리 위로 쓰다듬으며 떠날 수 있음을 알린다. 그들이 떠나는 도중 그는 갑자기 3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간다. 아이리스는 슬픈 표정으로 그에게 애네플리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인지 묻자 그는 아마 오고 있을 거지만 그들이 그녀에게 닿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그 말에 위로를 받은 아이리스는 그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그와 함께 있어도 되는지 묻고 그는 동의한다. 그들이 학원을 나서자 그는 아이리스를 그 자리에 서 있게 하고 어두운 물질을 이용해 총을 소환한다. 아이리스는 의심스러워하며 그가 상대들이 실제 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게 통할지 묻는다. 그때 갑자기 총성이 울리자 그는 나무 뒤로 숨으며 반격할 준비를 한다. 아이리스는 지시대로 숨는다. 그가 적을 처치한 후 아이리스는 총소리를 듣고 걱정되어 달려가 그가 괜찮은지 묻는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강아지처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행복하게 웃지만 갑자기 한 남자가 일어나 그들을 공격하려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재빨리 그 사이로 뛰어들어 깊은 힘을 사용해 그를 제압한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보지 못하고 다칠까봐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이곳을 떠나자고 말한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절벽 끝으로 데려가며 만약 용이 마지막 방어선을 뚫으면 여기서 공격할 거라고 말한다. 그들이 전략을 세우고 있을 때 갑자기 미츠키가 그들 앞에 나타나며 적이 이제 3번째 방어선에 접근하고 있으니 아이리스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한다. 그는 거부하며 아이리스를 죽게 할 수 없고 2년 전 자신이 용으로 변한 동급생을 죽여야 했던 그녀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미 손이 더럽혀졌으니 자신이 이 일을 맡는 게 낫다고 고집합니다. 두 사람은 누구의 차례로 아이리스를 끝낼지 논쟁하는 동안 불쌍한 멍청한 여자는 그저 서 있기만 합니다. 논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아이리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갑자기 미츠키의 팬티가 보인다고 지적하며 그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때린 후 자신이 승자라고 선언하며 어렸을 때 함께했던 게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논쟁은 의미 없다고 말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합니다. 그 후 그들은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리사는 그가 아이리스를 데려온 것에 대해 꾸짖습니다. 그는 용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리스가 그것과 싸우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은 힘으로 무엇을 물질화하든 간에 그것이 단지 폭발할 뿐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녀가 드래곤의 몸에 가까운 곳에서 폭발성 물질을 물질화하여 피해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이 확신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한 때를 떠올리게 하며 그녀가 할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드래곤이 가까이 다가오고 아이리스의 마크가 빛을 내기 시작한다. 그녀는 모두에게 드래곤이 울고 있으며 자신을 원한다고 말한다. 리사는 그녀에게 지하로 가라고 재촉하지만 그녀는 거부하고 자신이 말한 대로 하겠다며 깊은 힘을 소환한다. 그녀가 지팡이를 물질화하자 유우는 그곳에서 조준할 수 있냐고 묻고 그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자세를 취한다. 드래곤이 다가오자 그녀는 폭발을 일으키고 소녀들은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드래곤의 껍질을 관통하는 공격에 집중하고 아이리스는 계속해서 폭발물을 던지며 공격을 이어간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용은 세 번째 방어선을 뚫고 나아갔다. 아이리스는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계속했다. 부모님처럼 용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유는 3년 전 포기하지 않았던 미츠키와 자신이 얼마나 닮았는지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 자신을 최고령의 용이라고 소개한 목소리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그에게 기억을 대가로 다른 용들의 완전한 멸망과 힘을 제안했다. 현재 미츠키가 아이리스를 죽이려 할 때 그는 아이리스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다. 그는 아이리스에게 자신의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3년 전에 얻었던 용의 힘을 불러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대가, 즉 기억을 상기시켰지만 그는 계약을 받아들이고 힘을 빌렸다. 그는 그 힘으로 거대하고 괴물 같은 총을 만들어 용에게 공격했다. 미츠키가 드래곤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보고 둘은 함께 드래곤을 결국 처치하고 아이리스의 마크는 정상으로 돌아온다. 아이리스는 자신을 지켜준 그에게 고마워하며 그는 어색하게 웃다가 땅에 쓰러진다. 그 후 그의 방에서 그는 로키 중령과 화상 통화를 하며 축하를 받고 계속 협력해줄 것을 요청받는다. 그 후 그는 아이리스를 만나기 위해 혼자 해변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리스는 그가 괜찮은지 묻고 그는 괜찮다고 확답한다. 다음 날 유는 미친 듯한 수탉 소리로 잠에서 깨어나며 미츠키를 확인한 후 그녀는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한다. 그들은 산책을 나가고 미츠키는 그가 최근에 이상하다고 무심코 비난한다. 그는 자신의 드래곤 문양을 힐끗 보며 그녀가 뭔가 눈치챘는지 아니면 그저 형제자매 간의 드라마인 건지 궁금해한다. 드디어 좀 쉴까 싶었는데 리사가 어디선가 나타나 인사를 건네는데 그 자체로 충격적인 게 리사답지 않게 친절했거든. 당연히 그가 그 점을 지적하자 리사는 곧바로 얼굴을 붉히며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친절한 친구는 리사가 그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다고 폭로하며 즐거워했다. 그 말은 무시하고 그에게 이 학원의 하급 제자로서 그의 존재를 인정하겠다고 말한 뒤 떠났다. 그녀가 가는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는 옆자리를 확인하며 아이리스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 계단에서 어색하게 몸을 가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수줍게 속옷을 입는 걸 잊었다고 대답했다. 누가 그걸 잊어버려? 아마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겠지? 그는 그녀에게 기숙사에 가서 적절한 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지만 종이 울리고 아이리스는 수치스러운 발걸음을 시작한다. 수업 시간에 하루카는 모두에게 의무적인 신체 검사를 발표하고 아이리스는 당연히 팬티를 입지 않은 자신의 상황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없었다. 유는 어색하게 손을 들고 반에서 유일한 남자아이인 자신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 묻는다. 하루카는 그에게 위대한 교장 선생님 자신에 의해 검진받는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능글맞게 알려주고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의심스러운 영광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그녀가 작은 소녀 샬롯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자신과 어떤 이유로 메이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수 미카를 소개한다. 그녀는 미친 고개사처럼 자리에서 뛰어내려 그의 앞에 착지하며 순진한 소녀들에게 그의 몸을 보여주게 하고 그들을 흥분시킬 위험을 무릅쓰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교직원을 포함한 어떤 소녀도 따라다니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들은 모두 그녀의 하렘의 일부이기 때문이며 그는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어쨌든 따른다. 그가 대답을 할 때 그녀는 자신이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그의 팔을 잡고 검사를 시작하는데 그 검사는 급격히 혼란스러워지며 그녀가 그의 용의 문양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마치 목이 마른 도롱뇽이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핥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마친 후 그녀는 전체 신체 검사가 학생들의 용의 문양을 확인하기 위한 속임수였다고 밝혀냅니다. 붉은 바실리스크 용이 사하라 사막의 은신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학생들의 문양에 변화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시대는 그에게 다가가자고 요청하며 지금 여자들을 보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을 거라며 그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가 어떤 변태인지를 궁금해하지만 다행히 그녀의 보조인 미카가 그녀를 들어 올려서 그런 헛소리를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나중에 집회장에서 미츠키는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학생들의 문양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에네풀이 바실리스크의 경로에 있는 마을들을 수색하여 투디들을 발견했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모두에게 소개하며 이제 그들은 그들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핑크색 머리를 가진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는 바로 바실리스크가 쫓고 있는 티어스입니다. 모두는 그녀의 이마에 있는 작은 뿔을 보고 그녀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깊은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미츠키는 모두에게 자신이 어두운 물질로 만들어진 추가 기능일 뿐이며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확신시킨다. 티어스는 그녀를 방해하며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용이라며 미츠키가 아니라고 확신시키려 하자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이 용이라고 외친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물질을 물리적으로 형성해 주위 사람들에게 번개 공격을 퍼뜨리며 경기장은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달아나는 혼란으로 변한다. 유는 자리에 일어나 티어스를 위로하러 간다. 그녀는 그를 보고 즉시 그에게 달려가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그를 안으며 자신이 용신부가 되어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한다. 유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검사하기 위해 데려간다. 그는 NIFL 임무 중 잠시 그녀를 알게 되었으며 티어스의 가족이 몇 년 전에 마피아에게 인질로 잡혀 그녀에게 보석을 만들게 강요당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다. 미츠키는 그가 NIFL을 위해 이런 모든 일을 알면서 왜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그녀가 너무 두려워했고 부모님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헐무카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티어스가 그들과 같은 반에 배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기초 수업과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한다. 그녀는 이어서 그들에게 티어스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에네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회의가 끝난 후 티어스는 일어나 그에게 다시 한번 안기러 간다. 미츠키는 그녀에게 목소리를 낮추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누이랑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들이 수업으로 향할 때 아이리스는 티어스를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티어스는 그녀를 무시하고 유의 자리가 어디냐고 묻는다. 그녀는 유의 무릎에 앉으려 하고 리사가 그녀에게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거부한다. 수업 후 티어스는 유와 손을 잡고 가며 아이리스는 질투를 한다. 그는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니 지나치게 애정 표현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하고 그녀를 해변으로 데려간다. 그녀는 자신이 귀엽냐고 그에게 묻고는 그를 껴안으려 한다. 조용히 그를 따라온 아이리스는 유가 항상 티어스에게만 신경 쓰고 자신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 나중에 학원 안에서 그녀는 유와 미츠키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티어스의 수업을 돕겠다고 제안한다. 미츠키도 마지못해 오늘 하루만이라고 동의한다. 유는 그녀에게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묻고 그녀는 티어스가 반 친구들과 친해지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한다. 그들이 그의 방에 가자 티어스는 즉시 아이리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그들은 신혼이고 신혼 첫날 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유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동안 아이리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미츠키는 모두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어느 시간이 지나고 아이리스는 티어스에게 다가가 과제를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티어스는 이미 과제를 끝내고 미츠키에게 넘겨준다. 미츠키는 과제를 살펴보며 티어스가 모든 문제를 마쳤다고 발표하고 티어스는 기뻐서 뛰어오르며 유우에게 보상으로 함께 목욕하자고 말한다. 그 생각만으로 유우는 혐오감을 느끼고 티어스라는 괴물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려면 가까운 동굴에 숨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그날 저녁 유우는 미츠키에게 왜 티어스가 그렇게 드래곤이 되려는지 물어보며 미츠키는 티어스가 드래곤에 집착하는 종교에 숭배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드래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유우는 이 종교와 관련된 과거의 임무 때문에 아직도 그 기억이 떠오르며 티어스의 소중한 망상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다음 날 아침 유우는 티어스에게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라고 말한다. 티어스는 그들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유우는 그녀에게 반 친구들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며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과 같다고 한다. 수줍게 인사하러 가자 모두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하지만 곧 모두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고 선물까지 준다. 그렇게 그녀는 모두와 친해지기 시작한다. 다음 날 수업에서 티어스는 모든 디들이 어둠의 물질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든 방법을 배우고 자신도 만들어 보겠다고 신나게 말한다. 그녀는 큰 열정으로 어둠의 물질을 모으기 시작하지만 그러는 동안 머릿속에서 이상하고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녀를 용이라고 부른다. 티어스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알지 못한 채 우연히 강력한 어둠의 물질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고 그녀는 엄마와 행복하게 놀던 자신을 본다. 달콤하지만 짧은 기억은 갑자기 불길한 화염 속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으로 바뀐다. 그녀는 어머니를 포함해 주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길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다가
부모의 모습이 유리처럼 산산이 조각나면서 홀로 남겨져 절망 속에 흐느껴 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후드를 쓴 인물이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아무것도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인물은 티어의 불안정한 감정을 조종하여 그녀의 과거를 잊고 자신이 사실은 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티어는 자신의 어둠의 물질 구체 안에 떠 있고 그 불길한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용이라고 선언하고 갑자기 자신의 어둠의 물질을 사용하여 용으로 변신합니다. 그녀의 몸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리사를 간발의 차로 비껴가는 무작위 번개가 그녀의 모습에서 터져나옵니다. 다행히도 유우가 마지막 순간에 뛰어들어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숨을 고르며 그녀는 그에게 저들이 보고 있는 용이 정말 티어인지 묻습니다. 유우는 그것을 확인하며 티어가 다른 이들과 같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어둠의 물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드래곤을 물질화시키기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망상을 완전히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티어는 진심으로 자신이 드래곤이라고 믿는 것 같으며 이는 현재 상태에서 그녀를 매우 위험하게 만든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다시 그들에게 번개를 발사하기 시작한다. 리사는 티어를 도우려는 결심으로 강력한 창을 물질화하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녀와 맞서 싸운다. 리사는 드래곤의 날개에 에너지를 집중시킨 빔을 발사하며 공격이 적중하지만 티어에게는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리사는 계속해서 일련의 공격을 퍼붓고 티어에게 제정신을 되찾으라고 애원한다. 마지막 강력한 공격으로 리사의 노력은 드래곤 형태의 티어를 무너뜨려 그것이 사라지게 만든다. 티어는 하늘에서 떨어지며 의식을 잃고 유우는 그녀를 제때받아서 간호실로 옮겨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티어가 간호실에서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유우는 떠날 준비를 하지만 실수로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다른 새 여자아인 타치를 만난다. 그녀는 수줍어하는 모습이고 이전에 작은 폭발을 일으켜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한다. 그가 도움이 필요한지 묻자 그녀는 머뭇거리며 자신의 의상 스트랩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그가 이를 고치는 동안 그녀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 부위에 약을 바르며 대화를 나누고 그녀는 자신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머니의 여행사랑이 그들을 바실리스크 마을로 이끌었다고 설명한다. 아버지나 다른 친척이 없어서 그녀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어디든 따라갔다. 이를 들은 그는 그녀에게 학교 적응을 돕겠다고 제안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확신을 준다. 그가 수업으로 돌아가던 중 로키 대령에게서 전화가 오고 드래곤을 숭배하는 종교단체가 티어를 납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을 전해 듣는다. 로키는 리거의 방어가 강하지만 그 종교단체의 침투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 단체의 지도자는 NIFRL을 반대하는 위험한 D급 인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티어가 묘사한 검은 후드를 쓴 인물, 킬리라는 그녀의 정체를 드러낸다. 전화를 끊자마자 티어가 어린아이처럼 그에게 달려와 왜 혼자 깨었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묻는다. 유우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녀를 해변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가 이전보다 학교의 모든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었는지 묻고 그녀는 망설이며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을 드래곤이라고 믿으며 리사를 다치게 할 뻔한 사건을 되짚어보며 그녀는 부끄러움으로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두에게 사과하라고 조언하며 그녀는 드래곤이 아니라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인간 소녀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티어는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워하며 어두운 물질이 다시 그녀 주위를 감돌기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유우가 단호하게 그녀에게 말합니다. 만약 드래곤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그녀 곁에 있을 수 없다고. 그의 말에 티어는 잠시 멈추고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믿음을 놓습니다. 그녀는 그 후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털어놓으며 부모님이 친절한 사람들이었지만 불에 타 죽었다고 밝혔고 그때 킬리와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 아픈 기억을 이야기할 때 고통스러운 추억들이 되살아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고 말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녀를 꼭 안아준다. 그날 저녁 티어는 다른 소녀들과 합류하고 그들은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한다. 티어는 자신이 이전에 끼친 폐에 대해 사과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다 지나간 일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리사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장난스럽게 꾸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깨운다. 그날 밤 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킬리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하고 3년 전 그녀가 용을 숭배하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300건이 테러 공격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다. 불을 물질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한 그녀는 자신을 용처럼 살아가기로 선택했다. 갑자기 아카데미에 비상 경고가 울리며 아카데미에 침투한 A급 블루 드래곤의 존재를 알린다. 이 발표는 두려움과 혼란을 퍼뜨리지만 유는 미츠키와 함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관측데크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아카데미 위에 불길하게 떠있는 거대한 용을 발견한다. 그 거대한 크기와 위협적인 존재감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다. 허무카는 신속하게 방어 시스템을 점검하며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고 충격적으로도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그룹은 드래곤이 어떻게 미구르의 그토록 불침투적인 방어를 뚫고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의아해한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드래곤이 외부의 힘에 의해 소환되었거나 유도된 것임을 깨닫는다. 샬롯은 앞으로 나가서 즉시 명령을 내리며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은 침착하게 행동하고 학원을 멀리 떨어진 지정된 안전구역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한다. 그동안 허무카는 드래곤의 갑작스러운 출현이 최근 문양 색깔이 바뀐 티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티르가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리사는 그룹에 합류하며 그렇게 거대한 생물이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게 들어왔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말은 티르를 더 두렵게 만들고 티르는 몸을 떨며 당신에게 더 꼭 붙어 있다. 리사는 티르 옆에 무릎을 꿇고 위로와 안심의 말을 건넨다. 그녀는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리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두가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미츠키는 상황을 파악하고 리사를 티르를 지키도록 맡기지만 불쌍한 소녀는 그녀의 생명이 달린 듯 너에게 꼭 붙어 있으며 그를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두의 결단력을 모아 그녀를 부드럽게 떼어내고 리사를 믿으라고 부탁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티르에게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녀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미츠키는 아이리스를 포함한 나머지 그룹의 멤버들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지붕 위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용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 그룹은 확실히 치열한 전투가 될 것을 각오하며 준비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용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기만 합니다.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논의하며 헤루카는 이 용이 다른 용들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이 용은 어떤 손상도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사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 폭발성 폭탄조차도 그것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데 실패했던 무서운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룹에게 용을 직접 처치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방어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그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룹에서 떨어져 서서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되새기고 수년 전 자신이 맺었던 파괴적인 계약을 떠올린다. 그 계약은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지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미츠키를 향해 돌아서며 그는 그녀가 그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그 힘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인지 묻는다. 3년 전처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이 사실이라며 그의 힘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하며 그의 통제되지 않은 사용이 이전에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켰다고 경고한다. 티르와 아카데미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하겠다고 결심한 그는 무기를 꽉 쥐고 다가올 전투를 준비한다. 한편 티르는 리사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작은 두려운 동물처럼 떨고 있다. 리사는 침착하게 당신과 다른 이들이 용을 처리할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티르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리사를 올려다보며 불안하게 승리할 수 있을지 묻고 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위로하는 손을 얹고 당신의 힘을 믿으라고 격려한다. 리사는 장난스럽게 그를 티르의 수호천사라고 부르며 슬픈 미소를 짓는다. 그들의 깨지기 쉬운 평화는 방문이 불길에 휩싸이고 어두운 그림자가 혼돈 속에서 걸어 들어오면서 산산조각 난다. 검은 후드를 쓴 키리가 로브를 벗고 차가운 시선으로 티르를 응시한다. 그녀는 리사에게 소녀를 즉시 넘겨줄 것을 요구하지만 리사는 창이 손에 나타나면서 티르 앞을 보호하듯이 가로막는다. 키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튕기고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소녀들을 방 안으로 날려버린다. 리사는 부상을 입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일어선다. 다시 한번 킬리와 티어 사이의 위치를 잡고 그녀는 창에서 에너지 빔을 발사하여 킬리를 향해 정확히 겨냥한다. 그녀의 공포와 함께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고 킬리는 힘들이지 않고 불의 파도로 그녀를 방 안으로 날려보낸다. 불덩이를 손끝에서 파지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가운데 리서는 다시 일어나려 애쓰고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티어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려 한다. 그들은 근처 방으로 숨어 들어가고 티어는 급히 리서의 상처를 치료하며 손끝이 떨리면서 임시 붕대를 감는다. 그들의 잠깐의 휴식은 킬리의 집요한 추격에 의해 곧 끝난다. 킬리가 다시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 그녀는 다시 한번 티어에게 명령을 내리며 목소리는 인내와 승리의 독이 섞인 듯하다. 리서는 거의 일어설 수 없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만 킬리는 쉽게 그녀를 압도하며 머리카락을 잡아들어 올려 인형처럼 던져버린다. 티어는 리서의 곁으로 달려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지만 킬리는 그녀를 끌고 간다. 리사는 시야가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격 자세를 취하지만 킬리는 또 한 번의 불꽃 에너지를 뿜어내고
이번에는 리사가 전혀 일어나지 못한다. 소란을 들은 너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갑자기 로키 소령의 경고, 즉 용숭배자들의 티르 탈환 계획을 떠올리며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킬리에게 맞서 너는 티르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지만 킬리는 너를 유일한 남자디라고 조롱한다. 화가 난 너는 총을 쏘지만 킬리는 손짓 하나로 총을 녹여버리고 너는 잠시 멍해진다. 그녀는 티르에게로 돌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위협하며 힘을 사용해 너를 불길에 휩싸인다. 티르는 공포에 질려 부모를 잃었던 기억과 비슷한 불길이 떠오른다. 압도된 그녀는 킬리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너를 구하기 위해 용의 신부가 되겠다고 동의한다. 너는 킬리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간청하며 그녀가 자신과 다른 이들과 함께 찾은 사랑과 지지를 상기시킨다. 티르는 미드가르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한다. 그녀의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 새로운 힘을 얻은 그녀는 자신이 인간임을 선언하고 킬리와 함께 가기를 거부한다. 킬리는 그녀의 저항에 분노하며 불타는 공격을 퍼붓지만 그의 마법이 그 공격을 가로막아 킬리를 밀쳐낸다. 그녀는 즉시 그의 힘이 백룡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저항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용의 움직임을 알리고 킬리는 그 용을 티르를 위해 막아두었지만 이제는 그 용의 분노를 아카데미에 풀어 그들의 저항에 대한 처벌로 삼겠다고 밝혔다. 너는 그녀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묻기 위해 외치고 그녀는 불안한 침착함으로 자신이 용이라고 답한다. 그녀의 말은 그림자처럼 공중에 떠있고 섬뜩한 무게를 지니며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작별을 고한다. 순식간에 그녀는 눈부신 무지개 성광처럼 사라지고 드래곤은 학원 위에 떠 있었다. 미츠키는 교장 선생님께 연락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통신이 두절되어 더욱 당황했다. 여자아이들은 함께 모여 다음 수를 의논했고 리사와 너, 그리고 티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한편 너는 티르를 업고 학원 구내를 뛰어다니며 파편과 혼란을 피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는 겨우 미츠키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구했다. 잠시 긴장된 침묵 후 그녀는 그에게 반드래곤 장비를 빌려주라고 말하고 드래곤을 학원 밖으로 몰아낼 계획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한 소녀는 그 전략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열이나 레이저로도 드래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츠키는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드래곤을 물가로 밀어낼 강한 돌풍을 일으키자고 제안했다. 일단 물에 잠기면 대규모 공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잠시 고민한 후 소녀들은 다가올 도전에 대비하며 서로를 격려한다. 당신은 티르를 돌아보며 그녀의 안전을 확인한 뒤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지만 티르는 예상치 못하게 그의 등에 내려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선언에 놀란 아이리스는 이를 만류하며 그 위험성과 드래곤이 특히 그녀를 목표로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티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 그녀는 자신이 도와야 한다며 더 이상 모두에게 의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당신은 그녀의 용기에 자랑스러워하며 차분하게 그녀가 다시 통제를 잃으면 어떻게 될지 묻는다. 티르는 그의 시선을 맞추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안심시킨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드래곤이 아니라 인간이고 인간처럼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고 그는 그녀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용이 계속 접근하면서 그룹은 자리를 잡고 소녀들은 무기를 들고 배의 복부를 목표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그들의 공격은 용의 진격을 늦추는 데 성공하지만 용은 격렬한 발톱질로 반격하며 거대한 움직임으로 땅을 흔들어 그들의 발밑까지 흔들리게 만든다. 너와 티르는 소녀들의 협력 덕분에 간신히 압사할 위기를 피하고 잠시 동안 그 생물의 균형이 무너진다. 용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복하고 티르에게 달려들며 그 거대한 입이 위험하게 가까워지는데 소녀들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결단력으로 빠르게 대형을 수정한다. 티르는 내면의 깊은 힘을 채널링하여 빛나는 가장자리가 흐릿한 빛 속에서 반짝이는 에테리얼한 날개를 나타낸다. 우아한 도약으로 공중으로 올라가며 번개가 용에게 떨어져 번져나며 공기를 가르고 전기가 하늘을 가로지른다. 그 생물은 공격에 몸을 비틀며 잠시 기절한 듯 보이지만 너는 그녀에게 그들의 목표는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는 3년 전 동일한 용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자신이 맺었던 계약을 떠올린다. 반중력 능력을 소환하며 그는 조준을 하고 드래곤에게 슈퍼차지된 총알을 발사하여 강력한 반발력 장벽을 생성, 괴물을 하늘로 날려보낸다. 그는 티르에게 자신이 그녀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함께 이 싸움을 끝내자고 한다. 잠시 망설였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그의 손을 잡고 에너지가 그들을 감싼다. 그는 자신을 공중으로 던지는 듯한 맥동하는 힘을 이용해 어두운 물질을 사용하여 거대한 대포를 소환한다.
소녀들이 협동 공격을 시작하자 그는 대포를 발사하고 그들의 결합된 힘이 드래곤을 물속으로 처박는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는 다시 한번 발사하여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 드래곤을 아카데미에서 더 멀리 밀어낸다. 먼지가 가라앉고 불안한 침묵이 흐른다. 싸움의 여파가 공중에 남아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고 미츠키는 레이더를 확인한다. 영원처럼 느껴진 후 그녀는 재생의 징후가 없고 용이 쓰러졌다고 확인한다. 그 소식은 큰 안도의 물결을 일으키며 소녀들은 힘겹게 이룬 승리를 기뻐하며 환호한다. 한편 샬롯은 잔해 속에서 깨어나 기침을 하며 신음하고 자신의 방의 폐허를 살핀다. 저 빌어먹을 용.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빛의 복수를 다짐한다. 그녀의 조수 메카는 잔해 속에서 나타나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샬롯의 분노는 거의 억제되지 않은 채 하루카는 지하 대피소에서 난민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학원의 일상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지만 전투의 상처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채 남는다. 다음 날, 너와 티어는 리사에게 가서 그녀의 심각하게 부상당한 모습을 본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온몸은 엉망이었지만 정신은 꺾이지 않았다. 티어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 곁으로 달려와 리사에게 감사하며 리사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힘을 붙잡으려는 듯했다. 리사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약한 목소리로 따뜻하게 말했다. 움직일 수만 있다면 머리를 묶어주겠다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부드럽게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 감사와 위로의 말을 나누며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당신은 괜히 끼어든 것 같아 조용히 자리를 떴다. 후에 하루카와 미츠키는 전투를 되돌아보며 앉아 있었다. 미츠키는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었는지 생각하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하루카는 언제나처럼 실용적으로 바실리스가 아직도 밖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해.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다시 허를 찔릴 여유는 없다고. 한편 당신은 방을 잃은 것과 아이리스가 자신의 방을 같이 쓰자는 뻔뻔한 제안에 대해 아이리스와 함께 툴툴거렸고 그것 때문에 몹시 당황했다. 티어는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짜증을 내며 당신에게 더 빨리 결혼해서 자기 방에 머물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티어는 얼굴을 붉히며 항의하지만 그녀는 대담하게 그의 볼에 키스하고 약혼을 선언하며 모두가 깜짝 놀라 그들을 봅니다. 아이리스도 똑같이 하려 하지만 티어가 재빨리 막고 다행히 미츠키가 나타나 당신에게 여관에서 자기 옆방을 배정해주고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며 이 모든 소동은 끝납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동안 당신이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그녀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전투보고서 작성에 집중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시베리아에서 사라진 직후 용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걱정하며 말하고 그는 그것이 순간이동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그녀는 그냥 모른다고 말하고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그에게 전투 중에 사용했던 반중력 공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는 우연이었다고 말하며 화제를 돌리려 하지만 그녀는 납득하지 않고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의 생각은 내면으로 향하며 그 안의 목소리와 그것이 요구하는 끊임없는 파괴를 숙고한다. 그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희생한 힘과 기억들에 대한 대가로 말이다. 자신의 짐을 혼자 짊어지기로 결심한 그는 다시 주제를 바꾼다. 대화는 사소한 주제로 흐르고 그들은 어떻게 그가 어렸을 때 그녀에게 키스했던 일 같은 엉뚱한 얘기를 나누게 된다. 다음 날 상황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리사, 티르, 그리고 당신은 함께 식당에 앉아 절실히 필요한 점심시간을 즐긴다. 그들은 웃으며 서로 누가 더 많은 설탕을 먹는지 장난을 치고 리사는 장난스럽게 티르가 끊임없이 단 것을 찾는다고 지적한다. 티르는 논쟁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당신이 그녀보다 더 자주 디저트를 먹는다고 장난을 치고 그들의 장난은 계속 이어져 두 소녀는 서로가 더 큰 단 것을 좋아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농담이 최고조에 달할 무렵 아이리스가 웃으며 들어와 대화에 끼어든다. 그녀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들의 테이블에 앉아 당신의 커피에 설탕 큐브를 하나 넣으며 밤늦게 활동을 위해 에너지를 유지해야 하니까 달콤한 걸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미 이 관심에 조금 압도된 상태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지나치게 챙겨주는 것이 결국 그가 당뇨에 걸리게 만들지 않을까 하고 중얼거린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티르가 즉시 그녀의 행동을 따라하며 커피에 설탕 큐브를 하나 더 넣는다. 그러자 그는 크게 한숨을 쉬며 어깨를 처지게 하고 마치 패배한 것처럼 연기한다. 이성적인 목소리의 리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두 사람에게 그만 신경 쓰고 이번 한 번은 평화롭게 커피를 즐기게 두라고 말한다. 드물게 진지한 순간을 맞이한 당신은 그녀가 자신을 지켜준 것에 고마워하며 예상치 못하게 그녀가 모든 면에서 정말 대단한 여성이라고 말한다. 리사는 그의 칭찬에 약간 얼굴이 붉어지고
놀란 나머지 커피를 거의 뿜을 뻔하지만 금방 태도를 고쳐잡고는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말라고 중얼거리며 나머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린다. 그날 수업 중 하루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룹 앞에 서서 중요한 발표를 한다. NIFL에서 불안한 보고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사하라 사막에 있는 바실리스크라는 매우 위험한 드래곤이 자신의 은신처를 떠나 이제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에 학생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고 방 안은 걱정스러운 중얼거림으로 가득 차지만 하루카는 동요하지 않고 바다 위에 이상한 흰색 껍질이 덮여있는 위성사진을 보여준다. 그녀는 그들에게 바실리스크가 눈에서 강력한 붉은 광선을 방출하며 그 광선이 닿는 모든 것은 즉시 돌, 재 또는 소금으로 변한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은 침묵에 빠지며 상황의 중대함이 점점 더 확실해지자 바실리스크가 아카데미로 곧장 향하고 있으며 아마도 티르를 쫓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녀가 밝혀낸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드래곤의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 그들의 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 후 그녀는 아카데미의 계획을 설명하며 학생들은 근처의 무인도로 이동하여 바실리스크를 유인하고 성과 드래곤을 한 번의 결정적인 타격으로 모두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상황의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한다. 그날 저녁, 너와 아이리스는 다가오는 재앙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함께 산책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아이리스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고 그녀가 괜찮은지 묻는다. 아이리스는 따뜻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안심시키지만 다가오는 전투로 인해 조금은 불안하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결단력을 칭찬하며 그녀를 더욱 환하게 웃게 만든다. 그녀는 자신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목소리에는 결단력과 진지함이 가득하다. 그는 그녀의 말에 감동받아 조용히 그녀의 내면의 힘과 회복력을 감탄한다. 다음 날 섬으로 이동 준비가 한창이다.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과 직원들이 물품을 포장하고 장비를 정리하며 긴박한 느낌을 전달한다. 그러나 그 혼잡 속에서도 괴상한 성격의 교장인 샤를롯은 눈에 띄게 불만을 토로하며 사랑하는 학생들, 특히 여자 학생들이 자신을 두고 떠난다고 불평한다. 그녀의 불평은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모두가 다가올 위험한 임무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들의 일에 집중한다. 수업 중 헤루카는 임무 전략을 다시 점검하며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지원군이 도착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또한 최근 선발 시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신입생 테이치를 소개하며 그녀가 그들의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나중에 유와 아이리스는 테이치를 만나 작전을 논의하고 세 사람은 곧 동료애를 느끼며 임무 중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합니다. 한편 다른 소녀들과 티에르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평화로운 순간을 함께 나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걸어가던 중 유우는 컴퓨터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두 명의 소녀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창백한 얼굴과 느린 움직임으로 보아 다가오는 임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걱정된 유우는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소녀들은 괜찮다고 주장하며 그의 질문을 무시합니다. 그는 그들의 책 중 하나가 근처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난스럽게 집어들며 배에서 일하면 멀미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놀립니다. 소녀들은 동시에 신음하지만 그의 가벼운 놀림은 그들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풀어줍니다. 유우가 계속 걸어가던 중 리사와 미츠키의 말다툼을 듣게 되고 발걸음을 멈춘 채 개입할지 말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근처의 소녀가 그를 불러 세우며 숨어서 듣자고 재촉합니다. 리사가 분노에 차서 나타나 미츠키에게 몇 년 전 용이 된 미야코라는 소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미츠키는 그 비난을 부정하지 않는 듯하지만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리사는 미츠키를 용서할 수 없어 화가 나서 뛰쳐나가고 미츠키는 복도에 혼자 남는다. 그날 밤 늦게 유우는 우연히 들었던 말다툼을 잊을 수 없어 방에 앉아 들었던 말의 조각들을 맞춰본다. 미츠키가 미야코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유우의 마음에 무겁게 짓눌리고 두 여자 사이의 감정적 혼란에 괴로워한다. 그 생각에 잠길 틈도 없이 후루오가 쏜살같이 그의 방으로 들어와 책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유우는 재빨리 책을 돌려주고 후루오는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에 얹으며 배부르고 만족스럽다고 말하며 그를 놀린다. 당황한 유우는 재빨리 손을 빼고 괴롭히지 말라고 하지만 후루오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언젠가 그를 격정적인 소설의 소재로 쓸지도 모른다고 말해 유우는 짜증스럽게 신음한다. 두 사람의 농담이 잦아들자 그는 리사와 미츠키의 다툼에 대해 묻고 걱정하며 리사가 미츠키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에게 묻는다. 그녀는 자신에게 답이 없다고 인정하지만 두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화해해야 한다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들의 대화에 영감을 받아 그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미츠키와 이야기하기로 한다.
그날 밤, 유우는 미츠키를 찾아가 학원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는다.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유우가 미야코를 언급하자 결국 마음을 열고 눈물을 글썽이며 미야코가 어떻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강했던 유대감이 미야코가 용이 된 후 비극적으로 깨졌는지 이야기한다. 그녀는 학원을 지키기 위해 미야코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날을 회상하며 그 결정은 지금까지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어주고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녀의 비밀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미야코를 끊는 것에 대해 리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격려한다. 그는 리사가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용서가 쉽지는 않겠지만 두 사람 모두 치유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음 날 리사는 유우에게 미츠키의 일에 간섭했다고 따졌다. 유우는 차분하게 자신을 변호하며 미츠키에게 자신의 감정을 생각해보라고 격려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리사는 답답함에 한숨을 쉬며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유우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불확실함을 감지했다. 리사는 떠나면서 미츠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불가능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중얼거렸고 유우는 희망을 가졌다. 다음 날 섬에 가까워지자 학생들은 섬에서 불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놀랐다. 화산섬이었고 분출되는 연기는 평소보다 훨씬 높고 짙었다. 티어는 불안한 마음에 유우의 손을 잡고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전에 만난 적 없는 가장 치명적인 붉은 바실리스크에 맞서 싸우려 하고 있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하루카는 즉시 회의를 열어 상황을 논의했다. 그녀는 팀 앞에 서서 그들에게 겁먹지 말라고 말하며 바실리스크의 현재 위치와는 아직 꽤 멀다는 것을 안심시킨다. 그녀는 전투가 약 3일 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조금 남겨둔다. 그 후 그녀는 테이치에게 앞으로 나와 화산섬과 아이리스에 대한 데이터가 담긴 책자를 배포하라고 지시한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하루카는 책자가 귀엽다고 말하고 나머지 팀은 그녀가 갑자기 뿔이 난 것처럼 그녀를 쳐다본다. 그룹이 책장을 넘기며 섬에 온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발견에 의해 소녀들 사이에 흥분의 물결이 일고 그들은 전투 전에 온천에 가서 휴식을 취하자고 요구하기 시작한다. 긴장 속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권장하는 리사는 온천 계란이 얼마나 맛있는지 언급하며 모두의 입맛을 돋운다. 하루카는 미소를 지으며 그룹을 지켜보며 그들이 점차 평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조금 안도감을 느끼고 전투 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격려한다. 회의가 끝나자 유는 잠시 시간을 내어 테이치를 찾아가서 책자 준비에 힘써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들의 대화는 곧 방향을 바꾸고 유는 테이르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비극적인 기억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모두가 회의 공간을 떠난 후 펄은 유를 옆으로 불러내어 자신을 따라 오라고 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유를 놀라게 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펄은 미츠키와 리사 사이의 관계가 유의 노력 덕분에 개선된 것에 대해 안도하고 감사하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온천이를 이용권을 건넨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는 동안 온천은 오직 유만을 위해 예약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이것은 유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유는 그 티켓을 감사히 받으며 그날 밤 바로 사용하기로 결심하지만 온천에 도착한 유는 끔찍하게도 그 시간에 여자들이 같이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상황은 급격히 당황스러운 재앙으로 변했고 유는 내내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그날 저녁 미츠키는 NIF이 계획한 비밀 작전에 관한 긴급 전화를 받고 다음 날 바실리스크가 계속해서 진격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이 지나가는 모든 것은 파괴적인 붉은 빔에 의해 소금으로 변하고 한때 반짝이며 파도가 넘실거렸던 바다는 이제 황량하고 소금으로 뒤덮인 황무지가 되었다. 한편 하루카와 팀은 딜런 중령과 영상회의를 하며 딜런 중령은 그들이 다른 드래곤들에 대해 거둔 과거의 승리를 칭찬하지만 이번 전투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바실리스크가 발사하는 붉은 빔이 어떻게 그 빔이 닿는 모든 것을 바위나 재 혹은 소금으로 변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NIF이 바실리스크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그는 바실리스크의 빔이 가속된 풍화 현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하며 그것이 어떻게 비, 햇볕, 바람 같은 자연적인 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을 침식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비유한다. 그리고 바실리스크의 빔에 단 1초만 노출되어도 자연적인 풍화가 약 2000년에 걸쳐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점을 강조한다. 팀은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에 충격을 받고 만약 그들 중 누군가가 빔에 맞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한다. 하루카는 침착하게 딜런 중령에게 그들이 사용할 무기에 대해 묻고
딜런 중령은 지구상에서 시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재료는 몇 가지밖에 없으며 미트릴이 가장 강한 합금이라고 밝힌다. NIF는 바실리스크의 공격 시 적색 광선을 견딜 수 있도록 미스틀팀이라는 무기를 미스릴 껍질로 감쌌고 12시간 이내에 무기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알립니다. 나중에 유와 타이르는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타이르는 엄청나게 불안하다고 고백하며 적색 광선의 파괴력을 알고 나서부터 떨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유우나 친구들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유우는 그녀를 다정하게 위로하며 모두가 전투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여전히 조금 무력감을 느끼는 타이르는 전투에 기여할 수 없다고 불평하지만 유우는 그녀의 존재가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며 그녀의 밝은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우의 말에 용기를 얻은 타이르는 앞으로 며칠 동안 모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날 밤 바실리스크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NIFLV에는 무기 배치를 위한 최종 준비를 합니다. 허미컴브는 다시 한번 팀에게 브리핑을 하고 바실리스크의 공격 범위는 최대 5,000m이며 NIFL은 미스틀팀을 8,000m 고도에서 투하하여 하강하는 동안 사정거리 밖에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 후 바실리스크가 공격을 피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만 딜런 대령은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실리스크는 항상 위협을 느끼면 반격을 멈추고 그로 인해 탈출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티어는 딜런 대령의 헌신에 감동하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해준 대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불안이 마음을 괴롭히더라도 모두를 응원하겠다고 약속한다. 바실리스크가 낙하 구역에 접근하자 NIFL은 무기를 그 위에 배치하고 이를 발사한다. 무기는 구름을 가르며 급격히 목표를 향해 떨어지고 팀은 희망을 품는다. 바실리스크는 무기를 발견하고 빨간 광선을 발사하지만 무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강한다. 그들이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바실리스크는 마치 비밀스러운 세 번째 눈을 열고 훨씬 더 강력한 광선을 발사하며 무기의 신호가 갑자기 끊어지고 팀은 충격에 빠져 말이 없다. 헤루카는 급히 딜런 대령과 다시 연결되고 대령은 그의 부하들로부터 무기가 바실리스크의 세 번째 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보고를 받는다. 이 예상치 못한 전개는 그들이 이전에 진행한 어떤 연구 데이터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팀은 공포에 휩싸인다. 팀이 이 참담한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 티어는 땅에 쓰러지고 그녀의 용문장이 불길하게 빛나며 두려운 눈으로 하늘을 바라본다. 팀에게 힘없이 레드 바실리스크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며 몸이 너무 뜨겁다고 알린다. 티어가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자 유는 그녀를 꽉 껴안는다. 극심한 고통에 몸이 떨리는 티어는 결국 의식을 잃는다. 유는 티어의 얕은 숨과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극도로 불안해한다.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위급한지 너무나도 분명했다. 헤루카는 재빨리 상황을 지휘하며 유에게 티어를 즉시 마법 사무소로 데려가 응급치료를 받게 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한다. 유는 티어의 안녕을 염려하며 서둘러 뛰쳐나간다. 후에 헤루카, 미츠키, 그리고 유는 딜런 소령과 함께 긴장된 회의를 갖고 새롭게 발견된 위협, 불길하고 파괴적인 바실리스크의 셋째 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다. 이전 실패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딜런 소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그의 팀이 이전 조우에서 얻은 사진과 자료를 제시한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이전의 실패를 언급하며 바실리스크의 압도적인 능력에 얼마나 준비가 안 되었었는지 강조한다. 하지만 헤루카는 조용한 결의를 담은 어조로 그의 비관론을 반박하며 이전 전투에서 바실리스크가 절박함에 셋째 눈을 열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자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딜런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티어의 현재 상태를 묻는다. 유는 여전히 비저블리 어프세트한 채로 병원에 누워있지만 아직 평소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알린다. 나중에 메이저 로키는 딜런에게 티어가 용의 표적이 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차갑게 제안하지만 딜런은 의무와 도덕 사이에서 갈등하며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한편 병원에서는 티어가 의식을 잃고 창백한 얼굴로 얕게 숨을 쉬고 있고 테이치가 옆에 앉아 있다. 갑자기 티어가 약간 몸을 움직이자 테이치는 걱정으로 긴장하지만 전화가 울리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가 전화를 받는다. 브리핑에서 헤루카는 팀에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당부한다. 그런 다음 바실리스크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한다. 그녀는 바실리스크의 제3의 눈은 일반 눈의 붉은 광선 사거리의 2배인 10km의 파괴적인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공격의 재앙적인 영향에 대해 더 설명하며 그들이 직면한 엄청난 힘을 강조하지만 리사는 기분을 전환하려고 하며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헤로카는 동의하며 그들의 임무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략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제3의 눈을 고려하여 몇 가지 중요한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세밀하게 수정된 계획을 설명하며 팀이 바실리스크의 다이아몬드 비늘을 맹점에서 공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공격 범위 밖에서 유지하고 반격할 시간을 주지 않도록 빠르게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바실리스크가 아직 섬에서 150km 떨어져 있으며 6km 이내로 접근할 때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아이리스는 바실리스크가 더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탐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우려를 표합니다. 헤로카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들이 섬의 반대편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산과 지평선을 자연적인 방패로 사용해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그녀는 지구의 곡률이 바실리스크의 시야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가리는 추가적인 방패 역할을 하여 공격 순간까지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티르가 미끼 역할을 하여 바실리스크의 주위를 지평선 쪽으로 끌어들일 것이며 나머지 팀은 섬의 반대편에서 공격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려면 엄청난 양의 암흑 물질이 필요하다고 알리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팀원들을 짝으로 나눕니다. 그녀는 서로 보완적인 능력을 가진 파트너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당신을 아이리스와 짝을 지어주는데 그녀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그와 다시 함께 일하고 싶은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헤로카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바실리스크의 능력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중에 유우는 밖으로 나가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돌을 임시 표적으로 삼아 자신의 반중력 기술을 연습합니다. 훈련 중에 샬롯과 나눈 과거 대화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되살아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용의 능력을 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며 그의 여동생도 보라색 용을 물리친 후 그 힘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용의 관점에서 보면 디들은 자신의 힘을 훔치는 도둑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생각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큰 소음이 그의 훈련을 방해하고 그는 돌아서서 근처에서 자신만의 기술을 연습하는 아이리스를 본다. 아이리스의 움직임은 정밀하고 유연하며 그녀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로 그는 그녀의 진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다가가서 진심으로 칭찬을 건네고 아이리스는 약간 얼굴이 붉어지며 두 사람은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눈다. 그 대화 중 그녀는 이 임무에서 그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그들의 대화는 그가 이전에 그녀가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방식에 대해 묻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당황한 아이리스는 급히 주제를 바꾸며 티르를 위해서라도 임무에 집중하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다. 병원에서 티르는 간신히 깨어나고 그녀의 아픈 표정은 부드러워지며 친구들이 그녀 주위에 모인다. 리사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심시키며 용이 그녀를 데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유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바실리스크를 물리치고 그녀를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다짐한다. 티르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반짝이며 그녀는 그들의 존재에서 위안을 얻고 다시 휴식을 취한다. 하루카가 방에 들어서며 모두가 자리를 잡을 시간이라고 진지한 표정으로 알린다. 팀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오는 전투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 바실리스크가 이제 16km 거리로 가까워지자 모두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무기가 물질화되어 준비된다. 그는 거대한 반물질포를 들어올리며 그 무게는 그가 지고 있는 엄청난 책임을 상기시킨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고조되며 바실리스크가 드디어 6km 지점에 도달한다. 하루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기다리던 공격 명령이 내려진다. 미츠키와 그녀의 파트너는 활을 당기며 엄청난 양의 암흑 물질을 집중시켜 공격을 발사한다. 다른 이들도 뒤따라 각자의 힘을 모아 거대한 에너지 빔을 만들어낸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에너지 빔은 섬을 가로지르며 바실리스크를 향해 돌진한다. 그동안 계획대로 티르가 지휘선에 올라 바실리스크의 주위를 수평선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는다. 에너지 빔이 바실리스크에 가까워지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바실리스크의 세 번째 눈이 다시 열리고 눈부신 붉은 빔이 터져나와 그들의 공격과 충돌하며 이를 완전히 파괴한다. 그 충격적인 타격은 통신을 차단시키고 하루카와 그녀의 팀은 예상치 못한 참담한 상황에 충격을 받으며 말을 잃는다. 하루카는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른다. 붉은 빔은 그들의 공격을 반격하며 섬을 향해 압도적인 힘으로 관통해 나간다. 너와 다른 여자들은 그 파괴적인 경로를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세 번째 눈이 일으킨 파괴를 가까스로 피한다. 유는 절박한 마음으로 반중력 총을 빔에 겨누어 그 각도를 벗어나게 하여 추가적인 재앙을 막아낸다. 모두가 붉은 빔이 일으킨 참극을 충격과 공포로 지켜보고
하루카는 즉시 모든 부대에 퇴각 명령을 내리며 더 이상 탐지가 되지 않도록 낮은 고도를 유지하라고 지시한다. 유아 여자아이들은 바실리스크가 섬에 또 다른 파괴적인 공격을 가하는 동안 바다 표면 근처에 머물렀다. 엄청난 충격으로 섬 전체와 주변의 연기와 바다는 소금기만 남았다. 작전팀이 재집결하여 하루카에게 보고하자 하루카는 그들에게 배의 속도를 높이고 지체 없이 전투 지역에서 후퇴하라고 지시했다. 모두가 깊은 걱정으로 얼굴에 드러난 채 모여듣는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았고 리사는 제대로 도울 수 없었다며 사과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상황에 압도당한 미츠키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유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하루카가 그를 막아서며 모든 사람의 무사귀환을 확보하기 위한 그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작전 실패로 NIF를 침묵하지 않고 티어를 제거하려 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하루카와 이야기를 나눈 후 유는 결국 바다를 바라보며 슬픔에 잠긴 미츠키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말하며 바실리스크의 예상치 못한 행동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가 없었으면 타이치와 함께 모두 다 죽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리사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는 죄책감을 놓으라고 조언한다. 그는 그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부드럽게 머리를 톡톡 두드리고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나중에 그들은 바실리스크에 대한 NIFL의 공격 영상을 리뷰하며 실패의 단서를 찾으려고 한다. 미츠키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바실리스크의 시야를 포함한 모든 변수들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정교하게 계획된 작전이 실패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중요한 세부 사항을 지적하며 바실리스크가 그들을 추적할 때 세 번째 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만약 사용했다면 그들은 이미 다가갔을 것이고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해결책을 찾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하루카를 찾아가 NIFL의 로키 소령과 화상 채팅을 요청합니다. 로키는 곧바로 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만 그는 티어를 해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그의 말을 자릅니다. 대신 그는 NIFL 프로토타입이라도 좋으니 다른 미슬테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로키는 의아해하며 이미 바실리스크에게 효과가 없었던 무기를 왜 요청하는지 질문합니다. 그는 그 무기의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개조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키는 마지못해 시도해보기로 동의하지만 다시 실패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하루카와 여자아이들을 만나 자신의 관찰 결과와 새로운 전략을 공유하기로 합니다. 그는 그 무기의 신화 방어구가 부족했다고 설명하며 그들의 깊은 힘이 그 부족함을 보완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리사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며 바실리스크의 세 번째 눈이 미스를 쫓아 몇 초 만에 분해한다고 그룹에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를 인정하지만 이전의 대결에서 세 번째 눈이 2번만 발사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바실리스크가 세 번째 눈 공격 후 5초간의 재충전 시간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며 이 동안 바실리스크는 방어가 약해지고 이 취약한 순간에 공격하는 것이 그것을 처치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룹은 가능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이 취약한 시간 동안 바실리스크의 정상적인 눈으로부터의 공격도 예상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그는 정상적인 빨간 빔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무기를 사용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계획을 설명합니다. 팀은 새로운 전략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하루카의 지도 아래 이를 더욱 다듬을 준비가 되어 기운을 북돋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타이치는 그를 멈추게 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그를 벽에 밀어붙이며 새로운 전략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묻습니다. 그는 이 계획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키며 이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이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실리스크의 빠른 반응이 추가적인 알 수 없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을 드러내고 그 능력이 방출 시간 끝에 일어나는 사건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아이리스가 급히 들어와서 그녀를 따라오라고 촉구하며 중단되고 그들은 미츠키와 리사가 격렬하게 논쟁하는 현장에 도착합니다. 미츠키는 필요하다면 무기를 직접 내려가서 그 궤도를 조정하겠다고 고집하지만 리사는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며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긴장이 고조되던 중 리사는 좌절감에 미츠키에게 손바닥을 내리치고 후루리 개입하여 자기가 그 임무를 맡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팀에서 자원자가 쏟아집니다. 팀원들은 미츠키 주위로 모여들어 그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녀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감동한 미츠키는 그 생각을 접고 모든 자원자를 그녀의 계획에 포함시켜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동의합니다. 리사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모두를 살아서 데려오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날 밤, 유우는 미츠키를 확인하러 가고 그녀가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안심시켜주며 그들은 지금까지 함께 쌓아온 기억과 유대감을 되새긴다. 조용한 이해의 순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꼭 안으며 서로를 고집스럽다고 부른다. 그 후 유우는 테르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방에 가지만 방은 엉망이 되어 있고 의사들은 다치고 테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당황한 그는 의사 중 한 명을 추궁하고 그 의사는 태치가 테르를 데려갔다고 말한다. 유우는 그녀를 찾기 위해 달려가며 믿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녀를 추적하고 결국 태치가 테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태치는 테르가 살아있는 한 모두가 바실리스크의 표적이 될 것이라 선언하며 테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용이 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테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태치는 손가락을 튕기며 그를 불꽃 속에 빠뜨린다. 간신히 도망치던 그는 태치가 킬리라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닫고 순식간에 불꽃에 휩싸인 그녀의 본 모습을 목격한다. 킬리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무자비하게 조롱하고 유는 이를 악물며 그녀가 줄곧 그들 사이에 변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따져 묻는다. 그녀의 음흉하고 침묵하는 미소는 그에게 서늘한 전율을 보내기에 충분했다. 분노와 결의가 그를 휩쓸고 그는 테르를 그녀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다짐하며 절대로 테르를 용의 신부로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주저없이 그는 반중력 총을 들어 그녀에게 발포하지만 그녀는 초자연적인 우아함으로 공격을 가볍게 피한다. 손가락을 튕기며 그녀는 반격하여 일련의 화염 폭발을 퍼붓고 유는 뛰어올라 피해야 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테르가 용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유는 답답함에 격앙되어 테르가 인간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고 쏘아붙인다. 흔들림 없이 킬리는 암흑 물질 폭발물을 만들어 그에게 던지고 그는 재빨리 자신의 갑옷을 소환하여 폭발의 대부분을 흡수하지만 그 충격으로 뒤로 비틀거린다. 그녀는 강력한 일격을 날려 그의 갑옷을 박살내고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잠시 동안 그는 로키의 말, 즉 인간이라면 누구든 이길 힘이 있다는 말을 떠올린다. 이를 악물고 그는 부서진 갑옷 조각을 움켜쥐고 눈에 불을 지핀 채 그녀에게 돌진한다. 엄청난 의지력으로 그는 그녀를 제압하여 바닥에 핀으로 박는다. 그녀의 목숨을 끊을 기회가 그의 손아귀에 있었지만 그는 주저한다. 그의 도덕심이 그를 지배한다. 그가 그녀를 놓아주고 테르를 죽기 위해 움직이자 킬리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기회가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는 확신에 차서 그녀를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녀의 목숨을 끊을 수 없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웃으며 일어서서 그에게 테르를 가져도 좋다고 말한다. 떠나기 전 그녀는 그에게 바실리스크는 그가 상대했던 어떤 적과도 다르며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경고한다. 그녀의 말에 그는 불안감에 휩싸이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가 그에게 날아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볼에 키스하고 바실리스크보다 잘 해낼 것을 부탁하며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다. 그가 침착함을 되찾자마자 리사와 미츠키가 도착한다. 리사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즉시 그의 팔에서 테르를 받아들고 의무실로 서둘러 간다. 소식이 퍼지면서 그들은 타이치가 줄곧 키리로 변장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 미츠키는 심각한 표정으로 바실리스크가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 가능성을 고려하고 다른 이들도 동의하지만 아이리스는 여전히 키리의 속임수를 믿을 수 없어 한다. 나중에 미츠키는 공격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무기는 15km 상공에서 투하될 것이며 그들은 NIF이 제공하는 대형 수송기를 이용해 투하 지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츠키와 피로는 무기의 하강을 조종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이 임무는 바실리스크가 이를 가로막으려 할 가능성으로 인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들은 무기의 궤적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무기 위에 위치를 유지해야 하며 충돌 직전 몇 초 동안 후퇴해야 한다. 위험은 상당하다. 뒤따르는 폭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완벽한 타이밍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녀는 상황이 예측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3가지 비상 계획을 설명하며 모든 팀원이 자신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유와 아이리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룹이 해산되기 전에 모두가 티터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며 바실리스크와 다시 맞서기로 준비한다. 한편 바실리스크는 계속된 전진을 멈추고 하늘을 응시하며 멈춰 서 있다. 헤르미카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생물의 불안한 고요함을 주목한다. 무기가 발사되기까지 3분이 남은 가운데 팀은 낙하 지점에 접근하면서 긴장이 고조된다. 헤르미카는 최종 명령을 내리고 무기는 빠르게 하강을 시작한다. 무기가 12km를 통과하자 바실리스크가 반응하며 3번째 눈에서 빔을 발사한다. 유와 다른 팀원들은 궤도를 조정하지만
미츠키는 공격이 예상보다 일찍 발생했다고 경고한다. 바질리스크의 전략적 변화는 그들에게 예상보다 빨리 비상계획을 시행하도록 강요한다. 리사는 이른 공격이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추측한다. 팀은 바질리스크의 가차없는 빔을 견디며 5km 지점에 가까워진다. 예상대로 바실리스크가 두 번째 광선을 발사하며 팀은 다시 한번 적응해야만 했다. 2km 지점에 가까워지자 괴물은 지금까지 중 가장 파괴적인 공격을 퍼붓는다. 다른 방법이 없자 팀은 무기를 버리고 플랜 B를 실행한다. 그들은 무기를 꺼든 채 급속히 하강하여 바실리스크의 세 번째 눈에서 또 다른 공격이 나오기 전에 공격을 개시한다. 리사는 세 번째 눈을 조준하여 창으로 정확하게 꿰뚫고 유우는 반중력 총을 발사하는 동안 페르틸은 에어로블래스트 공격을 퍼붓는다. 팀은 바실리스크에 집중하여 정확하게 조직된 공격으로 다이아몬드 같은 돌기를 파괴한다. 그는 거대한 대포를 소환하여 파괴적인 일격을 가하는 동안 미츠키와 다른 이들은 합쳐진 힘을 맹렬한 연속 공격에 쏟아붓는다. 그들의 노력은 마지막 강력한 일격으로 절정에 달하고 바실리스크는 산산조각난 잔해만 남게 된다. 의료실에서 드래곤이 처치되면서 티어즈의 상태는 안정된다. 그녀의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드래곤 문장의 불길한 빛이 사라진다. 피로에 지쳤지만 승리를 거둔 팀은 그들의 힘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다. 리서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미트수키에게 용서를 받을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린다. 그들은 서로 포옹하며 다른 이들도 합세해 진심 어린 단체 포옹을 나눈다. NIFL은 승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딜런 대위와 로키는 자랑스럽게 이를 축하한다. 로키는 유에게 직접 축하의 말을 전하며 그들의 성공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다. 그룹이 아카데미로 돌아오자 샤어러트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지만 항상 아벌린과 소녀들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다.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유우는 미츠키와 사적인 시간을 보낸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그들이 혈연 관계가 아닌 형제자매임을 상기시키고 자신은 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그는 아이리스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며 3년 전에 맺었던 계약에 관한 가슴 아픈 진실을 밝혀낸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기억을 잃게 되며 계속 사용하면 그녀조차 잊어버릴까 두렵다고 설명한다. 아이리스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안심시키며 두 사람의 기억을 자신이 간직하겠다고 약속한다. 아이리스의 변함없는 지지는 그에게 위안을 주며 그들이 앞으로 맞이할 어떤 도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